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그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두 강대국의 정면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알고 있는 듯 미국과 중국은 일단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등 호흡을 고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 앞서 부통령 후보도 발표가 된다면서요. 네, 대선 이야기는 얌시 건너뛰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지금 사드 배치 현안, 사드 한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체계의 방어를 떠나서 미국의 이런 패권 전쟁과도 일부 맥락이 닿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라고까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고, 지금 11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사고가 있다 하면서 발언 수위 조절하고 있다라는 단순한 현상적인 문제에서만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전문가들 분석과 함께 실릴 수 있는 뉴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방일 예정은 단순히 예정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뉴스들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남중국해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한중일 외교 보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언론 박 대통령 11월 방일 검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분쟁이 됐던 것이 센카쿠 열도 분쟁, 그 중일 분쟁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하나 걸렸었고요. 중구남 센카쿠청 항행이 올해 6월 9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새벽에 중국 대사 불렀고 중국 외교관 차보 8월 12일날 방일 취소가 있었어요. 이래서 우리는 센카쿠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중에 역사 직시하라 반박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드 논란 속 8월 한중일 외교장관 열리나 했을 때 이런 논란이 있고, 한국과 중국과의 논란이 있고 일본과 중국과의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신호를 보냈다. 이게 17일자 연합뉴스 통해서 알아봤고요.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센카쿠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는 와중에도 고위급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뉴스에서 봤고, 이 언론은 중국 남중국해 헤이그 판결 수용을 촉구하면서 센카쿠 분쟁 염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게 7월 13일자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대화의 창은 열겠다, 막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중국이 수행해야 한다고 13일 일제 추가했다. 이게 13일 일제 추가했다. 7월 13일이 말하는 겁니다. 격동의 한일 70년 일 독도 센카쿠 영유권 주장 모순 심각하다 해서 우리 독도 문제와도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한 것이 발단인데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팩트였고, 센카쿠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의 독도 정책과 여러모로 겹친다. 이는 곧 센카쿠와 독도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서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뜻이기도 하다. 가령 일본 외무부성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독도에 대해 불법 점유를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로 중국이 국제 무대에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일본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도 독도 문제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쓴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심각하다. 먼저 센카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라면서도
단지 무인도일 뿐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영토에 편입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을 실효 지배했다는 얘기가 돼버린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무주지 선전론과 고유 영토는 왔다 갔다 했다. 1905년 일본 내각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면서 일단은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토를 취득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쭉 따져보니까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 고유 영토에 따른 고유 영토론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카쿠 열돌은 자신들이 말하는 무주지 선전론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독도에 관해서는 고유 영토론 왔다 갔다 하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맛에 따라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팩트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중재재판소 중국 남주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중재재판소 이거죠. 헤이그 중재재판소 남주국해 중국 영유권 인정 못한다. 근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이거 인정해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다. 이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되면서 사실상 한, 미, 중, 일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 등 각국의 세계적인 양상을 지금 띄면서 신냉전 체제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냐, 말 그대로 에너지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 구단선 나왔으니까 구단선 다시 정리하면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은 구단선 내 주권을 주장해왔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영역의 90%에 해당할 만큼 거대한 수역이다. 이 안에 스플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들이 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명분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항행의 자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중재 재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물꼬를 터져버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를 빼앗길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면 간도 기속 문제하고도 같이 맥락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패권에. 남중국해 특사 라모스 전 대통령 베이징에서 영유권 분쟁 해법을 모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두테르테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겠다 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식으로 갔고요. 또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총리가 이달 초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약간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지금 남중국해 문제는 팩트 체크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야기했던 사드 요청과 관련돼서 최상천 교수님이 했던 제가 다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부적절해 보이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최상천 선생님의 동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이게 1시간짜리더라고요. 그 편집에서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볼게요. 사드는 한 개 포대를 구성하고 운용하는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분담할 거라고 하는 게 한미 양국의 발표인데요. 그런데 빠르면 다음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사드 포대 설치 비용이 MBN 확인 결과 아직 미국 국방부 예산에는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 수권 법안.
사실상 미 국방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년도 한반도에 통과될 사드 비용 부분이 없습니다. 사드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불과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로 1조 원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은 아닌 겁니다. Sending THAAD to South Korea. You know, there's still the requirement for 9 THAAD batteries, but We continue to discuss with the Army that requirement, 우랭이요, what the budgeting 멍이님, year would be for that, 반갑습니다. but not included in this year's budget. 미국이 부담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음의 예산에서조차 한반도 사드 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 예산안은 협의가 시작되고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번 달 사이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배치가 유력하다는 당시 여론과는 다르게 협의 과정부터 2년 후 배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번 결정 때문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특히 뭐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2위, 3위의 어떤 강대국들과 한국의 적대국가가 된다.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국제정치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 소비해서 전쟁도 났죠. 분단도 됐죠. 그리고 식민지도 됐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드 결정을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을 택할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우익이지만 삼진 아웃이고요. 김병기 대장이죠. 유력 대선 주제에 지금도 함께한 자리 방송위원회 발언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은 방송계는 하얀 백계를 새로 그려야 됩니다. 심지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뭐 신인도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건 난 괜찮은 얘기인 것 같은데. 박근혜는 아예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치고라도 박근혜 정권으로 볼 때 왜 일로 가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충격을 상쇄할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정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나오는 언론 대응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국리를 해야 하는 건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지침입니다. 선박이 충돌하거나 침몰했을 때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담당자가 할 일이 눈에 띕니다.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하는 것과 함께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정부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주요한 문제를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이죠. 팩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덮어버릴 경우 국민들이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재난 대처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여론을 잠재울 국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 그죠? 저는 한국 문제에 한국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이슈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일부러 막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세월호는요, 이게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국의 반공 독재 세력들은 그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반공 체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공 체제, 분단 조폭 체제로 회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냉전 체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어도 일제 식민 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후 우리나라 지배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요즘에 뉴스타파에서 건국훈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방 직후인 46년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10명의 경찰서장 중 9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고 나머지 1명도 일제 고급관리 출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의 관동군 장교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일제야 만주국에서 관료로 봉사했다. 건국 이후 78년까지 역대 37명의 내무부 장관 중에서 일제 고등문관 출신 등 부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22명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수치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일제시대 경력을 살펴보면 건국 이래 21대까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결국 해방 이후 대부분의 부일 경력자들은 우리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인해. 또 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한 놈은 다 100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사는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하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일제잔재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추가 도발할 경우 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통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2시에 다른 데로 안 주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탐함대 사령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신의 구조 전문함을 대우조선소에서 완성을 지어서 인수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유는 대우조선이지만 발주한 사람은 방위사업청이고 해군 참모총장이 써야 되니까 3자 간의 합의서를 씁니다. 당일날 4월 16일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 차단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또 명령을 내렸는데 또 차단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해군 참모총장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명령을 내렸는데 차단했을 때는 자기가 거역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세력이나 누군가가 차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 더 명령을 내린 것은 대단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단을 합니다. 누가 차단했을까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차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보를 주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은 최종적으로 누구가 이득을 보는가를 보라 그런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가 득을 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사고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조작을 조작으로 막고 또 조작을 하고 간첩을 만들고 심지어 종이 비행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작까지 했다가 망신 해체 위기까지 달려가던 모든 것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사라져버렸죠. 그 집단은 대통령은 안중에 없을 겁니다. 치마사장은 안중에 없을 겁니다. 그죠? 왜요? 바꾸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완벽한 시스템 있잖아요. 개표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응? 박근혜 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는 거 사진이 영풋도릿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이런 뉴스 이렇게 편집된 화면이 있길래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이어가면서 전체 그림을 보려면서 지금에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자, 먼저 사드 발표 언제 했죠? 사드 발표 알아봐야죠. 우리 또 인터넷에 찾으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드 발표 언제 했죠?
사드 발표라고 하면 이상하다. 사드 부지 발표. 사드 부지 발표가 최초 이루어졌던 점이 언제였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언제였는지 사드 부지 결정. 그렇죠. 사드 부지 결정이 언제 됐었는지. 3부지로 말고요. 원래 이제 성주로 사드 성주 부지 결정이 언제 됐었죠? 유한영 운영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건 이거 아니까. (7월 13일날) 발표됐네. 7월 13일날 7월 13일날 사드 배치 부지 성주 결정. 7월 13일이 됐네요. 국방부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니까 7월 13일 성주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주 결정 발표가 있었고, 그 원인으로는 자 뉴스는 어떤 뉴스에서 나왔었죠? 이게 KBS 월드 라디오, KBS 월드 라디오 제가 참고했습니다. 월드 라디오에서 있었던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할게요. 자, 왜 성주야? 하니까 이렇게 납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후부터 남한 지역의 절반의 3분의 1가량 방어할 수 있다. 성주에 배치하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남한 지역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사드가 전방으로 200여 킬로미터, 후방으로 100여 킬로미터를 방어할 수 있고 감안하면 전방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는 물론 후방 지역인 부산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더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서 사드가 배치될 지역이 해발 400m 고지되어서 상대적으로 전자차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 방향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저지대 주민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를 실전 운영하겠다는 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7월 13일날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 7월달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또 국내 뉴스 어디있지? 그때 당시 7월달에 있었던 뉴스 7월 13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한겨레를 한번 찾아볼까? 한겨레 7월달 (7월 13일이니까 12일까지 있었던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7월 12일 어떤 뉴스가 나왔었는지.
그때 당시 한참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카톡방 성폭력 사건. 마돌키드님 반가. 이제 바뀌었네. BJ 마돌키드. 반가워. BJ 마돌키드님. 자, 7월 11일 거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가,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하나씩 알아봅시다. 공부를 해봅시다. 네이버. 세월호 특조위 해체 이렇게 물어볼까? 해체하라 해서 2016년 7월 6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론이 6월달부터 계속 오는 게 세월호 특조위 해체시키고 선체조사 보장하겠다라는 박근혜 정부가 일단은 좀 민중의 소리보다는 민중의 소리는 좀 진보적인 언론이니까 그냥 우리 평범하게 보이는 한겨레. 이게 6월 31일이에요. 6월 30일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한번 이제 문건을 모아보자고. 특조위 지켜달라 세월호 가족들 70만 서명 들고 호소 70만 명. 잠깐만 왜 멈추냐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됐다. 이때 당시에 이런 뉴스가 있다. 6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특조위 지켜달라 세월호 가족들 70만 명 서명 들고 호소,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급박하게 했는지 보면, 그리고 느닷없이 7월 13일날 성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자, 다시 한번 우리 프로젝트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씩 만년필 하나와, 그렇죠? 프로젝트명. 이제부터 조금씩 근거 없는 소리 하면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나중에 이제 소송 들어오면 어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시사 방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년필 하나하게 하는 소통 원고 이렇게 하고 작성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제 통으로 읽었던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 그리고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뭐 이렇게 계속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 사드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7월 13일날 성주 결정됐다 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8월 현재 20일까지 사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좀 머리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좀 차갑게 식혀서 분석을 해보자고.
왜 이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사드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또 이거 충격 쇄신용 프레임 변화 아니냐? 이슈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따지거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거든요. 이 세월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세월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이 세월호 이야기, 일단 세월호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월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세월호가 언제 발생했죠? 세월호가 2014년 아이고 왜 이래? 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304명인가요? 304명의 대략 303명 맞나? 대략 이 정도죠. 이 정도의 승무원 사망 사건입니다. 사망. 저는 이거 사건이라 말합니다. 사건. 저는 이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들었던 게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갖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먼저 했던 것이 앵커. 앵커를 내리고 갔다. 그래서 고의 침몰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앵커 다 내렸던. 아, 초반에는요 앵커 안 나왔어요. 초반에는 그 세월호를 갖고 있던 그 회사 있죠. 무슨 회사였죠? 그 회사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 와중에 뭐가 있었냐? 국정원과 관련된 그 뭐 문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갑자기 뭐 파파이스를 통해서 들려던 앵커, 그 다음에 앵커 닭과 관련된 고의 침몰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세월호에 철근이 있었다. 40여 톤 철근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냐? 방향이 제주 강정마을과 관련된 해군기지. 한번 보자. 시청자 여러분 보여줍니까? 제 조카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해봐. 굿모닝! 네, 아무래도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다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삼촌 계속 방송해야 돼? 응. 삼촌 계속 방송하라고 하는데. 네. 세월호 관련 또 한중일 관련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이제